안녕하십니까. 김정무의 저서 관련 스토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내용은 장편소설 미래라는 이름의 야상구에 관한 일화들입니다. 문인들한테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성질이 급한 자들은 극작 즉 희곡을 쓰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소설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곡이 자잘한 인간들의 행위나 심리까지 꼼꼼히 묘사해야 하는 소설과 가까운 형식이 아니라 과감한 생략미에 은유의 기법 등도 동원해야만 하는 시와 같은 문학이랄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풀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곡은 200자 원고지로 200매에서 300매 가량의 내용이 담기면 충분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설은 그것이 가령 장편일 경우에는 대충 1000매 내외의 200자 원고지를 빼곡히 글로 다 채워야 하고 대하소설이라 한다면 1만 매 이상의 분량으로 그 이야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는 엉덩이에서 진물이 날 만큼 한자리에서 무기적거리며 아주 끈질기게 어떤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며 시시콜콜한 묘사로서 지면을 메꾸지 않으면 하나의 작품이 빚어질 수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타고난 생리가 그런 식의 작업 형식에 어울리지 않거나 적성에도 걸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지 한 장을 쓰는 일도 아주 힘겨운 일에 속하는데 1000매 가량의 원고지를 글로 메꿔야 한다는 사실이란 한마디로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마구 조여들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1969년에 신춘문예를 통해 극작가로 문단에 데뷔했고 계속하여 희곡 내지 방송 드라마 등을 집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집필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문학 청년 시절에 나도 소설을 습작해 보다가 스스로 질려서 원고지를 북북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죠. 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장편소설을 써낼 수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장편소설 미래란 이름의 야상곡은 1980년대 초기에 집필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어느 출판사 편집부에 근무하던 나의 동갑내기 친구 최주간의 간단없는 부추김과 일종의 감언 이슬 등이 나의 모험심에 불을 지핀 결과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종이책으로 발행되는 단행본 전성시대였고 소설이나 수필류 같은 일반 문예물에 속할지라도 기본적인 초판의 발행 부수가 3000부였고 전문 학술 서적도 1000부씩이나 발간되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먹칠만 잘해도 불티나게 책으로 팔려나간다는 말이 유행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땐 저자한테 지불된 인세 또한 A급 작가일 경우에는 책값의 10% 이상이 되곤 했습니다. 다른 한편 그때는 출판사의 직원들이 좋은 원고를 찾아 헤매면서 웬만한 작가들한테도 소주를 사면서 매달려야 했었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자칭 사이비 작가들이 마구 설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작가연 하려면 당장 공식적인 문단 데뷔 여부부터 하나의 라이센스처럼 확실히 밝혀야만 했었습니다. 그땐 문인에 관한 희소성도 강해서 공인된 문인들의 자존심과 콧대 등도 꽤나 높았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그 무렵에 시중에는 값싼 한글 타이프라이터가 나돌기 시작했고 나도 잽싸게 한 대 구매하여 서둘러 운지법도 익혔답니다. 불현듯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라 발설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군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데 어쩌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원고를 팔아먹을 시장이 아예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알고 보면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적이 아니겠어요? 헤아려 보나 마나 출판사의 숫자는 부지기수일 테고 발행되는 문학 잡지만도 500여 종이나 된다는데, 글쎄 쥐꼬리보단 초라한 원고료일 망정 그런 걸 채증해 두고 원고 청따가 하는 잡지사가 겨우 한두 군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월간 문학만 작품당 얼마라는 원고료가 그나마 지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중견 내지 A급 작가들의 원고들도 자비 출판이 아니라면 책을 만들어줄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있답니다. 우라가 치밀어서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그때 그 친구 최국장은 나를 향해 최정상급 작가로 대우하면서 인쇄 10%의 초판 5천부 발행이라는 조건까지 내밀면서 나와의 출판 계약을 성사시키려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처럼 파격적인 대우로 나를 상대해줄 출판사는 그 밖에 달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친구 최국장이 나한테 조심스레 귀뜸해준 주문사항 한 가지는 문학성 위주의 작품도 좋긴 하지만 일단 재밌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문학성 위주의 원고를 집필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그 친구였기에 나도 눈치껏 그의 의도를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당시에 최 국장은 그가 몸담은 출판사 대표한테 점수를 좀 따르면 장사가 될 만한 소설 원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나의 지레짐작에 불과하겠지만 그 친구는 나라는 작가한테서 히트작을 쓸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말을 앞세워 자기 회사 대표한테 안심하고 출판 계약을 서둘자는 말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과정 끝에 내가 드디어 장편 소설을 쓰기로 큰 맘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KBS, MBC, CBS 등에서 활발한 방송작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기세는 물론이고 자존심 또한 확연히 살아있었죠. 아니할 말로 나라고 왜 베스트셀러 작가가 못돼 하는 생각도 부딪힐 수 없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무슨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 세상의 모든 작가가 새로운 작품의 집필함에 앞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작품의 주제 내지 소재 선택일 텐데 나라고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두루 생략을 하고 나는 결국 1인칭 사소설 형식의 연애소설 한 편을 집필하고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의 프롤로그에 나는 어느 중년 남자의 애틋한 로망이란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섹시한 미모 여인이 바람처럼 나타나 아무런 부담감 없이 본인들의 취향에 따른 로맨틱한 열정을 함께 불태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소설가인 나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장이숙이란 여인이 전화로 내 작품의 애독자라며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다. 훗날 보니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내가 백마를 탄 왕자로 각인되어 있었다. 1인칭 사소설 형식이었기에 나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중전소설가인 나와 나의 상대역이 되는 여인이며 줄곧 미스테릭한 삶을 살아온 장이숙을 설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절친이면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며 동인극단 대표가 되어 있는 안채영을 등장시키기로 했는데 그는 나의 중편소설 오여사의 달을 연극으로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 미친놈처럼 헤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이숙은 나를 유혹하다시피 하여 제주도로 함께 밀행한 다음 뜨거운 밤을 보낸 뒤에 아무런 말 없이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서로 아래 알사탕을 내놓게 됩니다. 그 알사탕이 결국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죠.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또 정적적으로 안채영과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아예 무중력 상태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청탁받은 작품을 집필하는 작가가 가슴을 조여야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탈고된 원고를 편집국장에게 넘긴 다음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되는 그 시간까지가 피를 말리는 초조함과 아울러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여사의 달이란 가제를 붙인 나의 소설 원고를 가져간 최 국장은 열흘쯤이 지난 뒤에야 나한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긴장된 표현을 숨기지 못한 그는 우선 자기 출판사 대표가 원고는 쓸만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란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 몰래 우선 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그의 그 말이 결론이 아닌 것 같아 묵묵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최 국장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가 아직 못다 한 말은 내뱉기가 무척 어렵다는 의미로 나에게 전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었고 그가 떫은 감을 씹은 듯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 출판사의 대표가 나의 원고를 매절하려 들더란 결론을 나한테 들려주었습니다. 매절이란 일시불로 얼마큼의 현찰을 지불하고 나의 원고를 아예 사버리는 형식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와의 인쇄 조건에 대한 기존의 계약이란 파기되는 것이어서 그 원고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 거의 박탈당하는 형식이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국장은 뒷말을 생략했지만 출판사의 대표는 매절이 아니라면 나의 원고로 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모양 같았습니다.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상처를 입은 나의 자존심이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가 그따위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침내 우리의 출판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때 나의 그 원고는 장장 44년간이나 나의 서재 어느 한 구석에 처박히게 되면서 망각의 단청 속에 파묻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작가로 알려진 내가 소설 원고를 팔아먹겠다며 그걸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재작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내가 타이프로 친 그 옛날의 원고를 발견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어디 한번 읽으나 보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옛날에 그 원고를 읽어보다가 이것 봐라 무척 재미있다 하는 느낌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 후배 작가 한 사람과 여배우 두 사람에게 각기 그 원고의 복사본을 우송해 주면서 한번 읽어봐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재밌다 하는 말을 해주면서 나한테 그처럼 감성적인 필지도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랍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원고의 제명을 미래라는 이름의 미래라는 이름의 야상곡으로 붙이고 전자책으로 편집, 형봉대 출판사라는 사이트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작품도 분명 사주팔자가 있는 거겠죠.